네, 안녕하세요. 댕구강자입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먼저 시세를 준비해야 된다 라는 주제로 한번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시세를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는 결국 주식을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싸다는 것만큼 주식시장에 큰 호재도 없다. 예.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싸다. 내가 주식을 싸게 산다. 그 말은 결국 남들보다 먼저 시세를 준비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싸게 사서 내가 원하는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현명한 투자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유한타증권이랑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수익률 키 맞추기, 안 좋은 것 거르기, 더 많이 발 담그기. 5월에서 6월의 증시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소외주의 반등과 기존 주도주의 상대적 부진이다. 이 말은 이제 기존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뭐 2차 전지 산업이나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반면에 이 이외에 그동안은 뭐 가치주니 뭐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크게 하였다. 뭐 이러한 흐름은 굳이 뭐 5월, 6월뿐만 아니라 올해 계속 이어지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5월, 6월 코스피 지수는 종가 기준 고점을 경신했지만 5월에서 6월 신고가가 경신된 종목은 38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시장은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5월, 6월 신고가가 경신된 종목은 38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수를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 상승 종목을 아우르는 말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는 뭐 리오프닝, 리임덕 등을 꼽을 수 있는데, 둘 모두 그동안 부진을 겪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참 어려운 단어들 많이 쓰네요. 기존 주도주의 상대적 부진은 상승에 대한 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코스피 지수가 2,600포인트를 돌파했던 작년 11월이나 3,000포인트를 돌파했던 1월에도 할 수 있었던 얘기다. 그러니까 왜 그때는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그때도 할 수 있었던데 왜 지금에서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래서 밸류에이션 왜 지금 그쵸? 왜 지금에서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지금은 답을 찾고 이유를 찾기보다는 현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소외주의 뜬금포, 수익률 키 맞추기라는 표현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상승을 보여왔던 지난 1년간의 증시와는 다른 모습이다. 저는 여기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작년에는 밸류에이션을 무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률, 그런 추정 실적을 바탕으로 멀티플을 키 맞추기를 했던 그런 과정이었죠. 그럼 올해는 왜 주가 부진하느냐? 쉬고 있는 거죠. 쉬고 있는 거. 뭐 주가가 장기적으로 뭐 몇 배가 오른다고 그게 매달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을 보면 뭐 1년을 쉬기도 하고 6개월을 쉬기도 하고 8개월을 쉬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종목을 따라하기보다는 고밸류 종목을 피한 가운데 폭넓게 증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뭐 이거는 뭐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밸류는 피하고 종목을 폭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자료를 보겠습니다. 뭐 자동차,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 미국 행정부는 어제 새벽 공개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로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원료를 열거했다. 이들 산업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기회는 있죠. 왜냐하면 성장 산업 아닙니까? 반도체든 배터리든 헬스케어든. 다만 문제는 결국 밸류에이션이라는 겁니다.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기의 순환적 회복이 마무리되면 투자가 늘며 성장성이 부각되는 산업이 주도주가 될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헬스케어가 점차 주도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저도 동의. 네. 올 상반기에는 뭐 반도체 관련, 배터리 관련,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부각을 받지 못했죠. 특히 뭐 작년에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크게 부각을 받았었죠. 이거를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제가 여기 밑에 나온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이제 주식시장이 뭐 2098년 외환위기든 2008년 금융위기든 2020년 코로나 위기든 이러한 큰 위기가 나왔을 때 회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회복이 되었는지를 이제 반복된 흐름, 주식시장의 반복된 흐름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자 이제 폭락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각국 정부들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 그냥 평년 수준에서는 뭐 어떤 정부는 복지를 외치고 또 어떤 정부는 성장을 외치고 뭐 이게 제각각이기 때문에 글로벌이라는 큰 맥에서 경제 성장에 대한 이게 이제 어디서는 까이고 어디서는 오르고 해서 이제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는 모두가 회복, 성장 여기에 이제 다 초점을 맞추면서 여기를 공격적으로 러시를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돈을 푼다는 얘기죠. 그것도 전 글로벌 정부가 전부 푼다는 거죠. 일괄적으로 동시에 연쇄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일괄적으로 연쇄적으로 한 번에 전부. 특히 미국은 뭐 쇼미더머니급의 무제한 돈풀기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온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럼 유동성 장세를 주도하는 뭐 섹터군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했을 때 저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봤을 때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쪽은 이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이제 그때 계속 보급이 되면서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쪽, 그리고 투자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딱 보니까 반도체 배터리구나.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를 주도했던 거는 이쪽 반도체 배터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 쪽, 물론 투자도 계속 됐었지만, 근데 이제 이 배터리나 전기차, 2차전지 이쪽은 뭐랄까요? 투자가 계속되는 쪽이었죠. 수요는 아직 따라오지 못했지만 투자가 계속되는, 연평균 뭐 30에서 35% 투자가 계속되는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투자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이제 시장은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마무리돼서 이제 실적 장세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때는 실적 장세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때는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곳,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종목 섹터군이 이제 부각을 받는 시즌이 된다. 그럼 코로나 때는 어떤 게 이제 부각을 받겠죠? 코로나 때 가장 큰 피해를 받아서 실적이 완전 꼬꾸라진, 작년에 완전 꼬꾸라지면서 올해 조금만 잘해도 성장률이 대박인 쪽, 이쪽에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된다. 언제? 실적 장세일 때. 지금은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실적 장세가 진행이 된다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적 장세에서는 여행,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게 여행과 따라가는 곳이 뭐 있죠? 항공. 그 다음에 지금 자영업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뭐 밖에 나가서 외식도 할 것이고 사람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쪽, 외식, 프랜차이즈 이쪽, 뭐 카지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화장품, 색조,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이제 사람들 만나려면 이제 꾸며야겠죠? 옷, 패션, 이런 쪽이 이제 부각을 받을 것이죠. 실적 장세에서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좋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실적도 좋아진다는 뭐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희망이 있어야 이제 주가가 매수를 하는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 여행, 항공, 외식, 뭐 화장품, 카지노 이런 쪽은 올해보다도 내년도 실적은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죠. 앞으로 뭐 코로나가 계속 사라진다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제 몰리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배터리는 이제 반도체 쪽은 작년에 주가가 뭐 작년 2020년 3월 대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 약간 손상을 입었죠. 기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기업은 알아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의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국면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실적 상세로 넘어오면서 그때 부각을 받았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문제로 쉬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제 남들이 이제 다 버리고 있잖아, 이쪽을. 그러니까 남들이 버리고 있고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는
앞으로 하반기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아 이쪽을 조금 더 주식을 모아 나가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쪽 있잖아요. 여행, 항공, 뭐 외식, 뭐 다른 이제 카지노 좀 오르고 있죠. 화장품, 의류 이런 쪽은 올 초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죠. 올 초에 대부분이 반도체나 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거. 앞으로 코로나가 사라지면 실적이 회복할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서 회복만 하면 조금 아쉽죠. 회복 플러스 폭발적인 성장. 이게 가능하려면 원래 폭발적인 성장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턴어라운드가 지연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공략을 하면 실적 회복, 코로나로 인한 실적 회복 플러스 폭발적인 성장을 두 개를 동시에 이제 노릴 수가 있겠죠.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포트에 담아 나가면 좋았다. 그런 거죠. 이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서 오를 때까지 보유한다. 이게 굉장한 투자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통적인 투자법인데 뭐 지금도 뭐 새로운 투자 기법 뭐 이런 것들이 뭐 신설돼서 나오고 있지만 전통적인 투자법이 가장 좋은 거구나. 결국엔 돌고 돌아서 워렌 버핏과 피터 린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투자법이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오래 투자를 할수록. 그래서 이제 실적 장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키 맞추기가 되겠죠. 그러면 배터리나 반도체든 뭐 여행이든 뭐 다른 가치주든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동등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밸류에이션이 동등하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더 매력을 느끼시나요?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동등하다면 당연히 성장할 수 있는 뭐 흔히 뭐 말하는 성장주 이쪽이 더 이게 매력이 더 이제 더 쌓이지 않겠습니까? 밸류에이션이 동등하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이 키 맞추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키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반도체, 배터리 쪽, 헬스케어 쪽 이쪽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기업의 경쟁력이 우수하고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로 매력이 있겠구나. 그럼 이런 주식들을 찾아서 꾸준히 사서 모으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 초에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반도체, 배터리 이런 주식을 신규를 이제 왕창 사서 이제 뭐 하겠다라는 분들은 외로운 늑대가 아니죠. 그냥 요즘 이게 인기가 많다더라. 요즘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더라. 요새 이런 쪽을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더라. 이런 인기에 편승하는 투기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굳이 주가가 높을 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아무리 장기 투자해서 주가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밸류에이션이 매력이 없고 주가가 오를 때 따라서 쫓아서 사는 거는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 종목이라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어야 매수를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는 이런 이제 코로나의 이제 피해를 받아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여행, 항공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정부들이 돈을 풀고 무역을 활성화시키면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조선 해운 뭐 이런 쪽을 담았어야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런 판단 그리고 이제 투자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잖아요.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은 그동안 못 올랐던 쪽, 그동안 못 올랐던 쪽에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을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류가 많잖아요. 뭐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전공정, 뭐 후공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의 성장률은 아무래도 메모리보단 비메모리 쪽이 많겠죠.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분야 1등이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1등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1등이 되려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럼 그 엄청난 투자를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수혜가 한 번에 나오겠습니까? 꾸준하게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뭐 매달 매년 꾸준히 사서 모은다면 뭐 앞으로 5년 10년 뒤에
뭐 굉장한 수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식 투자를 그렇게 좀 상식적이고 조금 쉬운 방법으로 해야 돼요.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1등을 선언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1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1등을 하려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메모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있고, 그럼 과연 나중에 여기가 좋다고 신규 경쟁자가 나올 수 있을까 봤더니 신규 경쟁자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소수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수혜를 독식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뭐 오늘 내일 주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2030년도까지 투자 비메모리 1등을 하겠다고 했으니, 이 기업들은 앞으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모아 나가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 있겠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정도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다만 실천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 실천을 하려면 결국 이 비메모리와 그 관련된 기업 산업에 대한 내가 얼마만의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드리냐면, 반도체를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메모리보단 비메모리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까지. 그래서 이제 뭐 헬스케어는 뭐 인간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산업이 아닐까. 그래서 뭐 헬스케어 산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대신에 이제 뭐 암을 정복하는 그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 기업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신기술을 해소하게 할지 어떨지, 그런 약간 불확실성? 예, 불확실성이 큰 기업들은 이제 제외하고 확실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암은 정복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로또죠 완전히. 그런 거 말고 이거 확실하게 사람이 고령화가 되면 이거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죠. 임플란트가 있고, 그 다음에 미용 의료 관련 산업들. 왜냐면 이제 고령화가 되고 이제 사람들이 늙어가지만 이 아름다움, 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이쪽 부분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을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발굴해서, 제가 아까 비메모리도 말씀드렸지만 5년 10년 모아가는데 하루하루 시향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의미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시향이 나쁠 때 주식을 사서 모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내 삶에 직장만 다니는 내 삶에 큰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본소득이 매년,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다. 근데 자본소득이 매년 3천만 원 이상씩 증식이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 그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노후 준비가 됩니다. 그걸 오래 실천해야겠죠. 뭐 하루 이틀 만에 그게 완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뭐 재미를 위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단기 급등, 대박 트레이딩,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진짜 나는 절실하다, 나는 정말 뭐 노후가 불안하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 근로소득, 이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도 모르겠고 다 불안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식 투자 말고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부동산, 전 잘 모르지만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뭐 10억 20억 되는 거를 지금 일반인이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 그럼 결국 주식 투자구나, 주식 투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단기 급등, 대박주 뭐 이런 걸 제외하고 단타 급등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건 안 되고, 내가 진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매년 자산을 꾸준히 증식해야 되는가, 그런 꾸준히 증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실천할 의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젊을 때 시작할수록 훨씬 유리하긴 하죠. 네, 시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풍부하면 적은 자본금을 커버하기 충분합니다. 복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준으로
이런 철학,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 저는 최대한 젊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고 뭐 나이가 좀 있다고 불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자본금이 크잖아요. 예,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자본금이 적지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은 약간 부족할지 모르. 그래도 50대 시작하면 60대까지 10년 투자할 수 있잖아요.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근로소득이 자본소득을 넘기게 해, 아니 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넘기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경제적 자유를 좀 이루는데 주식은 수단일 뿐이다. 다른 뭐 투자 수단도 마찬가지겠죠. 부동산도 그렇고. 예,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내 목표를 항상 생각하고 중간에 지치지 말고 나아가자. 네, 그런 결론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